2025년 현재 직원들의 책임감을 앗아가는 3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회사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 혹은 모호한 목표예요. 자,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데이터를 보니까요.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비슷해요. 양상이 비슷해요. 1번, 업무를 지시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60.8%입니다. 상사의 지시의 방향이 바뀌어서 업무의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 62.9%입니다. 불명확한 업무 지시는 불필요한 업무 반복으로 이어져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막고 업무 생산성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해봐 한번. 이건 어떤 방향으로? 일단 하고 가져와.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60%가 넘습니다. 당연히 일단 해봐 하고 가져가니까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실무자들 관점에서 아이고 이 조직은 너무 많이 했다가 고생만 많이 하네. 그냥 이렇게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하는 게 좋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1번,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죠. 2번, 반대할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죠. 3번, 결과적으로는 질문하지 않는 소통 문화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설명 안 해주니까 질문할 수도 없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낼 수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단은 조직 문화의 제1 요소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저와 경영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에게 업무 소통을 할 때, 스타트를 할 때, 경영자가 스타트를 통상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를 할 때 이거는 지금 뭘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건지,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지식과 노하우가 우리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먼저는 시도해보고 그 위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최소한 다 해보세요. 얘기해줘야죠. 이게 뭐예요? 카인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COP 아닙니까? COP, 컨텍스트, 아웃컴, 그리고 프린시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있느냐 여부, 후반부에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독소. 실패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처벌 문화예요. 자, 구글이 2018년도에 그 엄청난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글의 전 세계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단 말이죠. 180여 개 팀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고성과 팀에는 있고 저성과 팀에는 없는 특성을 6개 정도 발표했는데 그 1등이 뭐였냐? 고성과 팀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 안전감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심리적 안전감이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의 두려움 없는 조직에서 소개가 됐는데 번역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번역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어쨌든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거에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MZ 문화랑 잘못 연결돼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 뭐냐? 안정감이라고 번역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야단치면 안 된다. 뭐 해도, 그건 가스라이팅입니다. 나 심리적 안정감 깨졌어요. 이 조직은 지금 격려를 안 해주네요. 상명하복이네요. 이 조직은 꼰대 문화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른바 제가 현장 가가지고 관리자들한테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를 꺼내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져요. 승질이 한번 났어, 지금. MZ들 때문에. 승질이 한번 났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업무와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받거나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업무 환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타노스를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타노스를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아니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먼저 나갈 거냐, 아이언맨이 먼저 나갈 거냐,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어떻게 협공할 거냐, 우리는 좀 이렇게 뒤에 숨었다 가면 어때요? 아니다, 정면 공격하자. 요 이야기예요. 타노스를 꼭 쳐보셔야 돼요. 타노스랑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업무 환경이에요. 그게 업무와 관련된 렐러번스예요. 렐러번스. 관련성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좀 늦게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할 말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이어질까 혹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남탓 문화와 반대 개념이 된다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물론 아무도 말도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더 낫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나 처벌 문화가 있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직원들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수한 의도로 내놓은 의견이나 새로운 시도가 성공으로 끝을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하고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거나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조직이 고성과 조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직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뭐 잘 안 됐어요. 그때 불러다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너 그거 할 때 조언은 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종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소는 뭐냐면 리더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통제 욕구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마이크로 매니저가 있는 조직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될런지는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 자신은 성과를 낼지 몰라도 조직이 커지지가 않아요. 조직이 넓어지지가 않죠. 뭐예요? 나는 세심하게 구성원들의 업무를 다 알고 있지 못하면 불안하다. 이거 아주 가주 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죠. 나는 구성원들의 의견과 경험을 수용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고수하는 편이다. 마이크로 매니저죠. 나는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않는다. 나는 구성원들의 업무에 관여하고 바꾸기 위해서 지시한다. 이것이 해리 챗머가 2024년 1월 달 이야기해준 마이크로 매니저의 행동이에요. 욕구가 있죠. 직장에서 화나는 순간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2018년 좀 데이터는 됐습니다만 가장 화나는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한 게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1번이 뭐냐면 별것 아닌데 트집 잡힐 때예요. 사실은 경영자가 직원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그거 뭐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로 그냥 작은 실수인데 불같이 화내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뭐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지금 오늘 앞에 와 있는데 저희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카톡방에 저기 업무톡이 있어요. 업무톡에서 제가 뭐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톡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가까운 저로 바꿔주세요. 이거. 자, 가까운 동료랑 이렇게 이건 어땠어요? 이랬어요. 이건 어땠어요? 이랬어요. 하다가 갑자기 일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랑 대화하다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왜 대답이 없어요? 한참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대화하다가 딴 데 갔습니까? 뭐 이렇게 물음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밖에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 가면 바로 제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다 해놨는데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고객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 타이밍에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거 통화하느라고 이제 제 톡에 답을 못한 거예요. 약간 창피하죠, 제가. 사소한 잘못이죠. 사소한 잘못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사소한 일이죠. 거기에 이렇게 좀 약간 불필요하게 약간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일종의. 그게 뭐예요? 이제 바꿔주세요. 뭐예요? 별것 아닌데 트집 잡힐 때. 이게 화가 나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건 수동태고 그거는 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나의 해결되지 않은 어떤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감정의 문제인 거죠. 상대방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약간 그런 것 같던데. 자, 이렇게 직원의 자율성, 책임감, 오너십 이런 거 다 떨어지죠. 나는 머슴인가 보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팀장님, 직원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이야기하고 책임의식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시대를 역행하고 문화적인 현상을 역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익명 사이트에 보면 2022년, 2025년 계속 올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상한 일이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죠. 반대로 프로젝트 관련 일도 경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사가 본인이 말한 대로 진행시켜 했는데 잘 되면 자기 걸로 만들고 안 되면 내 거 하는데 이게 상사가 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 되면 자기 거, 안 되면 내 거 할 건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겠어?
이런 말이 나오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책임지고 싶어도 회사가 그 책임을 받아들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결국 내 할 바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권한을 주자 책임감이 폭발한 글로벌 기업들. 그렇다면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는 인재 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사례만 좀 봐보죠. 힌트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 그대로 다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를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고어텍스 회사 잘 아시죠? 이것도요, 굉장히 조직 문화 차원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에요. 자, 1958년에 창업자 빌 고어는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에 기반한 조직을 추구했습니다. 고어텍스 제조업입니다. 철저해요. B2B 브랜드로서 공급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님이 와가지고 한 번씩 휘 저어 놓으면은 막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어는 담쟁이 넝쿨 조직이라는 독특한 경영 시스템을 네이밍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 담쟁이 넝쿨이 뭐예요? 자세히 보면 어디가 뿌리이고 어디가 끝인지 구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뭐예요? 위기 질서가 거의 없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각자의 리더를 그들이 선택해요. 모든 직원들은 어소시에이트라고 불리며 이윤 분배에도 참여합니다. 핵심은 직원이 나의 회사라는 인식을 갖도록 권한과 책임을 대폭 부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고어텍스를 비롯해서 의료, 전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고어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꾸준히 선정되고 있는 거고 직원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프로젝트를 모두가 그냥 마음껏 해요. 그리고 리더들은 자기들이 선정해. 역설적이죠. 역선택인 거죠. 리더가 책임을 맡고 너 나랑 일하자. 아니에요. 그냥 자율적으로 담쟁이처럼 선정하고 당신이 우리의 리더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움직이는 컨셉이라는 겁니다. 자, 비교적 최근이죠. 자포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 감동의 상징 아닙니까? 아마존이 인수했을 때 아마존이 인수했지만 실제로는 자포스의 문화가 아마존을 인수했다라고 호사가들이 말할 정도였죠. 토니 셰이, 최장암이었습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했는데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예요. 콜센터 직원들은요, 정해진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고객과 원하는 만큼 통화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무료 반품, 무료 이길 배송 다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콜센터 직원이 고객과 농담 따먹게 하느라고 24시간을 한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상 줬습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들에게는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2,000,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좀 안 되겠네요. 2,800만 원 정도 받고 퇴사할 기회를 줘요. 자, 3개월 수습기간 거쳐요. 그런데 회사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퇴사해도 괜찮습니다. 퇴사하면요, 2,800만 원 줄게요. 죄송합니다. $2,000니까 280만 원 되겠습니다. 너무 세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달치 월급 가까운 금액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안 받고 계속 다니려면 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선택의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300만 원 안 받고 다니는 회사인데 웬만하면 퇴사 안 하는 거. 그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은 있습니다. 어쨌든 진정으로 회사 문화에 동의하는 직원만 남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은 내가 곧 자포스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2009년에 아마존의 $12억,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인수되면서 그 문화의 값어치를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책임의식 관련돼서 아마존도 그렇게 큰 조직도 어때요? 투피자 팀, 피자 2판 이내로 조직을 나눠서 그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것을 그냥 다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 그의 상사가 누구인지 파악하느라고 오래 시간 걸리고 힘드니까 설령 또 담당자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역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노 커뮤니케이션 룰이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능을 그 작은 단위에 다 집어넣어주고 그 작은 단위도 12명 이내로 움직이자. 이게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투피자 팀 혹은 싱글 스레드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팀 간의 의사소통을 아예 제거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12명 너네들이 이 아이템,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책임지고 알아서 다 해. 이거죠. 회사가 커질수록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에 직면해서 각 팀은 마치 작은 스타트업처럼 오너십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투피자 팀이죠. 여러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팀 간 협업을 피할 도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주문, 지불과 관련된 팀, 그들에는 목표 선언문에 없는 회사의 거의 모든 신규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투피자 팀에 관한 아마존의 회고 기록이죠. 그러니까 다 알아서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개발팀이라든가 혹은 품질팀, 혹은 대관 업무팀, 혹은 법률 검토팀 이런 팀들은 어때요? 아니 우리끼리 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매출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런 팀의 구성원들은요. 여러 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가야 돼. 법률팀이. 아니 오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팀 안에 법률팀은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모일 때 얼른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30분 이내로 회의를 끝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사전에 문서로 다 공유하고 다 읽고 미팅은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스피드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아마존이 지금의 아마존까지 간 거예요. 딥다이브 한 거죠. 팀의 규모를 작게 유지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팀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투피자 팀 도입해서 기능이 연결되는 프로젝트는 각 팀 간 협업을 피할 도리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이 발견돼서 싱글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몇 명 없는 조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영업 조직이면요. 영업 뒤에서 뭐 품질팀이라든가 인증팀 이런 팀들은 소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증팀, 품질팀이 사내의 병목이 통상된단 말이죠. 아마존은 어떻게 해요? 야, 인증팀, 병목팀이 아니라 인증팀, 품질팀 너네들 현장 다 나가. 그 협업팀이랑 다 배치돼. 그 팀 미팅할 때 가서 미팅해가지고 거기를 도와줘. 이게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진 거예요. 인증팀이나 품질팀이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컨펌해주면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업부가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마존의 경우 투피자 팀의 핵심, 싱글 스레드 리더십의 핵심은 뭐예요? 오로지 그 프로젝트에만 매달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냥 인접된 구성원들을 그 팀 안에다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빨리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팀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팀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명확한 오너십과 책임의 범위를 만들어 주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각 프로젝트나 제품 라인마다 싱글 스레드 리더라는 단 한 명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권과 권한을 부여해서 다른 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이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팀 자체가 오너십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영자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써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김대리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 아이디어는 김대리가 제안한 거니까 김대리가 주도해가지고요. 계획 세우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김대리 이름으로 발표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배움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요. 이번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시도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김대리의 시간과 노력이 회사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김대리가 지난달 기획한 캠페인 덕분에 이번 달 신규 고객 유입이 20%가 증가했어요. 김대리가 안목도 좋고 실행력이 좋았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반대로 자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는 김대리가 총괄해. 근데 최종 결정은 내가 할 거니까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것도 김대리 이것도 못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야 김대리 책임이야. 이번 결과 김대리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김 과장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닌데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나한테 보고하면서 내가 해준 멘트 그대로 가서 해.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빨리 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꿀 언어는 제가 텍스트로 표현해 드렸으니까 가인즈 캠퍼스에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